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무기를 개발하던지 간에 비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아무리 한국이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도 미국과 비교하며 단점을 끄집어내고 또 엄청난 기술을 확보해도 미국과 비교하며 폄하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국 미국도 단 한 번의 성공으로 무기를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럼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실 텐데요. 그동안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미국은 성공적으로 배치된 신무기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무기들이 개발 실패하는 나라입니다. 단지 한 해 수백 조의 국방비를 쓰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티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역량은 참으로 대단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물론 한국도 엄청난 성공에 앞서 실패한 무기 사업이 있습니다. 과거 명품 무기라 자랑하던 K11은 불량 덩어리였고 교범에도 일정 횟수 이상 연사하지 말라고 적혀있는 K3 기관총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위대한 방산 역사의 일부분이고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견주지 못할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과거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함선의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 함수에 시멘트를 부어 호위함을 만들던 나라가 불과 40년 만에 국산 스텔스 구축함과 항공모함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을 만들 수 있던 것은 이 나라가 끈질긴 집념으로 돌돌 뭉친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특정 분야만 겨우 선진 군사 강국의 수준을 따라잡은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에 견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무기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국산화율이란 것입니다.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많은 것들이 국산화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대지 미사일입니다. 미설은 투사체라는 의미로 던질 수 있는 돌이나 화살, 창 같은 모든 투사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사일의 의미는 유도 로켓으로 변화됐는데요. 2차 세계대전부터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설계한 V1 로켓과 V2 로켓이 바다 건너 영국으로 쏟아지면서 본격적인 현대 미사일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미사일들이 지상을 노린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미사일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결국 지상입니다. 인간은 땅 위에 살고 군대가 점령해야 할 유지는 결국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해공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군대는 강력한 대지의 여러 시설이나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100만이 넘어가는 북한군과 세계 최대 규모의 육군을 보유한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대지 무기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대지 미사일은 세계 군사 강국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육군의 KTSSM과 해군의 해룡 함대지 미사일, 그리고 공군의 대방사 미사일은 정말 위력적입니다. 먼저 육군의 한국형 전술지대지하의 KTSSM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완성되어 우리 군의 핵심 대지 미사일로 자리 잡았는데요. KTSSM의 개발은 연평도 포격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해병대의 분투는 찬사를 받았으나 어설픈 장비 관리와 부족한 전력은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군은 130mm급 지대지 유도 로켓과 사거리 100km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군의 대북 전력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은 졸속으로 진행됐는데요. 실제로 130mm 유도로켓 사업은 기존의 구룡 대련장 로켓을 유도 로켓으로 교체하는 계획이었으나 기술 난이도가 높아져 전혀 다른 설계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했고 KTSSM은 발사 플랫폼조차 제대로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번개 사업은 시작과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해 결국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KTSSM은 함대지 무기로 개량된 130mm 유도로켓 비룡과 함께 실패한 사업이 될 뻔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연구 성과만 남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핵뿐 아니라 방사포 등 재래식 포병 전력을 확충하면서 다시 시대는
KTSSM을 필요로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북한은 과거와 달리 방사포를 한 단계 고도화해 전술미사일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미상의 발사체 나북의 신형 탄도미사일 실험은 바로 이 방사포에 탑재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사포는 대한민국의 민간시설이나 군부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북한의 무기인데요. 하지만 고작 방사포를 잡자고 현무미사일을 쓸 수는 없습니다. 현무미사일처럼 전략급에 준하는 미사일은 핵미사일 기지, 적지휘부, 비행장, 발전소 등 현무가 쓰일 곳은 이미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현무는 유사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수단입니다. 그래서 북의 방사포에 맞상대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 필요해졌고 그렇게 나온 것이 KTSSM-1입니다. KTSSM-1은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장사정포 킬러 신형 3연장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이라며 사격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빨간게 색칠된 표적 지역을 정확히 관통하는 인상적인 능력을 보여줘 아직 공개되지 많은 현무사를 설명하는 영상에 자주 쓰이고는 합니다. 이후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발사 원점과 목표 지점 사이의 거리는 164km였고 공산모차는 불과 2m에 불과합니다. 또한 KTSSM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질보다는 숫자로 버티는 북한의 방사포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발당 8억 원으로 최소 수십억을 호가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비해 크게 저렴하면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야말로 한국의 최고 가성비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은 장기적으로 사거리를 300km까지 느린 KTSSM-2를 개발해 이를 국산 MLRS 체계인 천무의 무장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대지 무기는 해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술함 대지 미사일 해룡입니다. 해룡은 우리 해군의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미사일인데요. 해성 미사일은 길이 5.46m, 무게 800kg 정도의 순항 미사일인데 노후화된 하푼 미사일을 대신할 우리 해군의 주력 대함 미사일로 개발되었습니다.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KH-35 미사일의 터보팬 엔진 설계도와 부품을 받아 완성한 미사일인데요. 현재는 터보팬의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를 국산화해 사거리를 250km로 확장하는 개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최대 8번의 변곡점을 설정해 상대의 유격 미사일을 기만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해면에 스치듯이 바싹부터 기동할 수 있는 시스키밍 기동, 적 함정에 돌입하기 전에 치솟았다가 떨어지며 가속도를 더하는 팝업 기동이나 목표를 놓쳤을 때 다시 돌아와 재돌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당연히 이를 개량한 해룡 역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군사작전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적이 함대나 항공기 정도를 상대해야 할 군함에 왜 굳이 대지 미사일이 탑재됐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지상 공격은 대포가 등장한 이래로 함정의 핵심 임무 중 하나입니다. 포는 과거나 현재나 마주 무거운 무기입니다. 특히 차량이 없어 말이나 사람에 의존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상에서 포를 움직이는 것은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바다에서 언제든 사격을 할 수 있고 이동하며 적이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함대의 한 포는 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에 훨씬 강력한 성능을 내며 심지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함포의 중요성은 기술 발전으로 함포가 대형화되면서 더 중요해졌는데요. 2차 대전 무렵까지 거대한 포로 무장한 전함의 함포 사격은 상륙작전이나 적이 해안기지를 무력화할 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덩치는 큰데 사거리는 짧은 함포는 급격히 사라졌는데요. 그 자리를 함대지 미사일이 이어받은 것이죠. 또 함포의 크기와 역할이 크게 줄었음에도 군함의 지상 작전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함대지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군함의 대지상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수천 킬로미터 밖의 바다에서 내륙의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마호크가 발사되는 발사체가 함선입니다. 미국처럼 강력한 함대지 미사일로 무장한 함대를 거느리고 있는 국가들은 함대지 미사일을 이용해 전술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군함에서 지상의 적을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 미사일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룡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우리 해군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대지 무장은
127mm에 불과한 5인치 함포였습니다. 이 함포가 약한 것은 아니지만 크고 요새화된 거점이나 이동하는 장갑 차량을 격파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지평선 너머의 먼 거리에 있는 대공포대나 레이더를 제압하기에는 사거리가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해룡입니다. 해룡은 함대함이나 함대공처럼 여러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해성에서 일부 부품을 탈거하고 그 자리에 연료와 탄도를 추가해 개발했는데요. 탄도 역시 지상에 노출된 목표를 제압할 수 있도록 확산탄으로 개량됐는데 해성처럼 KVLS를 탑재할 수 있으므로 임무에 따라 무장을 교체하며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룡은 적성국의 상륙함대나 지대함 미사일 포대나 또 각종 주요 시설을 제압하는 해군의 위협적인 창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육군의 지대지 미사일인 KTSSMOI에 있고 해군의 함대지 미사일인 해룡이 있는 것처럼 공군에도 공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유명한 공대지 미사일로는 1970년대 개발돼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AGM-65 매버릭이나 북한의 핵심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도입된 꾀하기